열렬한 소망의 위대한 힘 간절함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운일까요? 좋은 인맥일까요? 뛰어난 재능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진짜 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렬한 소망입니다. 에이, 소망이요?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역사를 돌아보세요. 세상을 바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남다른 소망, 그 간절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간절한 소망이 우리 삶을 뒤흔드는 위대한 힘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현실로 바꿀 수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바람과 소망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람이란 무엇일까요?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다. 살이 빠지면 좋겠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게 바람이에요. 있으면 좋겠다 수준이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럼 소망은 뭘까요? 나는 반드시 이 꿈을 이루고 말 것이다.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게 소망입니다. 없으면 안 된다 수준이에요.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확신이 담겨 있죠. 바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해보면 좋겠는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든 해내겠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바람을 가진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하지만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고,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하고, 여건이 안 되면 여건을 바꿔버리죠. 바로 이 차이가 행동을 만들어내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소망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토머스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에디슨이 정우를 발명할 때까지 실패한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1만 번이 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몇 번만 실패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했겠죠. 하지만 에디슨은 달랐어요. 그에게는 세상을 밝히겠다는 뜨거운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전구가 켜지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결국 그의 소망이 어둠을 밝히는 전구를 만들어냈고 오늘날 우리가 밝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주었죠. 두 번째, 헬렌 켈러의 이야기입니다. 시각도 청각도 잃은 헬렌 켈러에게 세상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언어를 배우고 소통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그려지는 글자 하나하나를 익히며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작가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죠. 만약 헬렌 켈러가 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라는 바람 수준에 머물렀다면 아마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세 번째,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적입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우리도 잘 살고 싶다는 온 국민의 뜨거운 소망이 있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식들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결국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적 소망의 힘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힘이었어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열렬한 소망이었던 거죠. 그럼 소망은 왜 이렇게 강력한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4가지 핵심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집중력의 원리입니다. 소망을 가지면 마음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종이가 타는 것처럼요. 분산된 에너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집중된 에너지는 바위도 뚫을 수 있죠.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요.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그러면 뇌는 그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창의성의 원리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말은 없어요. 아직 찾지 못했다는 말만 있을 뿐이죠.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안 되면 색다른 방법을, 그것도 안 되면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죠. 창의성은 절박함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는 거예요. 세 번째, 회복 탄력성의 원리입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그대로 주저앉아요. 역시 안 되는구나 하면서 포기하죠. 하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엔 성공할 거야 하면서 다시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이 다시 일어날 동력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정체성의 원리입니다. 소망을 가지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해져요. 나는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행동도 그 정체성에 맞춰서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 나는 반드시 의사가 될 거야라는 소망을 가진 학생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공부하죠.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러 가자고 해도 미안, 나는 공부해야 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이 미래의 의사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5단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구체적으로 정의하라. 막연한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환상이죠. 성공하고 싶다. 이건 너무 막연해요. 3년 안에 연봉 1억을 달성하겠다. 이게 구체적인 소망이에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 막연해요.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살겠다. 구체적이에요.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이 모든 것이 명확해야 해요. 그래야 뇌가 구체적으로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2단계 이미 이루어진 듯 상상하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 밤에 잠들기 전 10분. 여러분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그때의 기분은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걸 시각화라고 하는데요. 올림픽 선수들도 다 하는 방법이에요. 이미 금메달을 딴 모습을 상상하면서 훈련하는 거죠. 상상이 현실을 만들어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3단계 작은 행동 계획으로 바꿔라. 소망이 아무리 크더라도 결국은 작은 행동들의 누적이에요. 책을 쓰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면 매일 1페이지씩 쓰기, 한 주에 한 번씩 글쓰기 모임 참여하기, 한 달에 한 권씩 관련 책 읽기, 이렇게 작게 나누세요. 그리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성취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4단계 장애물에 미리 대비하라.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나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미리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시간 부족? 그럼 시간 관리 방법을 배워야죠. 돈 부족? 그럼 투잡을 하거나 투자를 배워야죠. 반대하는 가족? 그럼 설득하는 방법을 배워야죠. 미리 대피책을 세워두면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어요. 5단계 소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라. 혼자만 알고 있는 소망은 쉽게 포기하게 돼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종의 사회적 압박이 생겨요. 그 사람이 내가 포기하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이 들죠. 또한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도 해요. 아, 그런 거 하려고?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줄게. 이런 식으로요. 소망을 선언하세요. 세상에 알리세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소망에도 어두운 면이 있어요.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주의 점, 집착과 소망은 다르다. 건강한 소망은 이것을 이루고 싶다예요. 병적인 집착은 이것 아니면 안 된다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과정을 즐겨요. 집착하는 사람은 과정을 고통스러워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실패해도 배우려고 해요. 집착하는 사람은 실패하면 절망해요. 여러분의 소망이 혹시 집착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면,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집착이에요. 두 번째 주의 점, 행동 없는 소망은 공상이다. 아무리 간절하게 원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면서 하루 종일 집에서 드라마만 보고 있다면 그건 소망이 아니라 공상이에요.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연기를 배우고 몸매 관리를 하죠. 소망은 반드시 행동과 함께 가야 해요. 세 번째 주의 점, 타인의 소망을 따라하지 마라. 친구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니까 나도 해야겠다. 부모님이 의사가 되라고 하니까 의대에 가야겠다. 이런 건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에요. 남의 소망이에요. 남의 소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힘든 순간이 오면 이건 내가 정말 원한 게 아닌데 하면서 포기하거든요. 진짜 나만의 소망을 찾으세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으세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첫 번째 질문. 이건 진짜 나의 소망인가? 부모님의 기대 때문은 아닌가요? 사회의 시선 때문은 아닌가요? 남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서는 아닌가요? 진짜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망인가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도 정말 원하는 건가요? 두 번째 질문. 이 소망이 이루어지면 나와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줄까? 좋은 영향만 있을까요? 나쁜 영향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멀어질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정말 원하는 건가요? 세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소망을 이루려면 반드시 뭔가를 포기해야 해요. 시간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편안함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만큼 간절한가요?
네 번째 질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일 수도 있고 책 한 권 주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열렬한 소망은 삶의 나침반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소망이 방향을 알려줘요. 힘들고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소망이 다시 일어날 힘을 줘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고 할 때 소망이 믿음을 줘요.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서 가장 강하게 불타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진짜라면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소망 자체가 이미 실현의 시작이거든요. 오늘 바로 지금 그 소망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전화 한 통, 검색 한 번, 메모 한 줄, 무엇이든 좋으니까 시작하세요. 그러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그 날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왜 참음과 견딤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참음과 견딤의 힘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해 되면 올해는 정말 다이어트 성공하겠어 하면서 헬스장 등록하셨죠?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되셨나요? 벌써 포기하셨다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90%의 사람들이 신년 목표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첫 3개월 안에 말이죠. 그럼 나머지 8%는 뭐가 다를까요? 바로 끝까지 해내는 힘, 즉 참고 견디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진짜 차이점.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알죠? 정우 발명한 그분 말이에요. 그런데 에디슨이 정우를 완성하기까지 몇 번 실패했는지 아세요? 무려 1만 번이에요. 1만 번. 근데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 와, 이 마인드셋 좀 보세요. 만약 에디슨이 100번째에서 포기했다면, 1000번째에서 포기했다면 지금 우리가 밤에 불 켜고 이 영상 보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인내의 진짜 의미를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인내를 그냥 무작정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진짜 인내는 더 큰 목표를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는 능동적 선택이에요. 마치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거운 바벨을 드는 것처럼요. 아프지만 그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시간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을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더 강해지거든요. 마시멜로 실험이 증명한 놀라운 사실. 심리학에서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15분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라고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이 나중에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요. 더 좋은 성적, 더 안정적인 직업, 더 행복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지연된 만족의 힘이에요. 현대 사회는 즉각적 만족을 부추기죠. 배달음식, 동영상, 스트리밍, 소셜미디어, 모든 것이 지금 당장을 외치거든요. 하지만 진짜 큰 성취는 지연된 만족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얻어져요. 끝내는 사람만이 승리한다.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시작하는 사람은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단 8%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끝까지 하기만 해도 상위 8%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끝까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많은 성공 사례들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요.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에 전환점이 오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잭마는 알리바바 창업 전 수없이 거절당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투자 유치에 성공했어요. 콜로넬 샌더스는 65세에 KFC를 시작했는데 1009번 거절당한 후 1006번째에서 성공했어요. J. K. 롤링의 해리포터도 12곳에서 거절된 후 13번째에서 출간됐고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 번만 더라는 마음가짐이었어요. 견딤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 견딘다는 것은 단순한 버팀목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과정이에요. 몸의 근육이 저항과 부하를 통해 강해지듯 마음의 근육도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단단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피해 도망치려 하죠.
물론 불필요한 고통은 피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성장을 위해 필요한 어려움까지 피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약한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는 역경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말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능력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길러진다는 거예요. 역경을 경험한 사람은 몇 가지를 배워요. 이것도 지나간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더 강해졌다. 라는 것들을 말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자, 그럼 어떻게 참고 견디는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제가 5가지 실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명확한 목적 세우기. 다이어트 하겠어가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3개월 안에 5kg 감량하겠어 처럼 구체적으로 쓰세요. why, where, what, 무엇을, who, 어떻게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유 없는 인내는 단순한 고통일 뿐이거든요. 두 번째, 큰 목표를 작게 쪼개기. 영어 마스터하기는 너무 막막하죠? 이렇게 나누어 보세요. 1개월째는 기초 문법 익히기, 2개월째는 기본 어휘 500개, 암기하기, 3개월째는 간단한 회화 연습하기. 이렇게 하면 매달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기.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참지만 말고요. 일기 쓰기, 산책하기,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하기 같은 방법들을 써보세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다루는 것은 달라요. 억눌린 감정은 반드시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야 해요. 네 번째, 작은 성취 경험하기. 큰 목표 기다리면서만 살면 지쳐요. 중간중간 작은 성취감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큰 프로젝트 하면서도 새로운 요리, 레시피 하나씩 도전하기, 책 한 권씩 완독하기, 방 정리정돈하기 같은 것들이요. 이런 작은 성취들이 전체 동기를 유지시켜줘요. 다섯 번째, 긍정적 자기 대화. 여러분이 하루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몇 개나 될까요? 수만 개예요. 나는 안 돼 대신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해낼 수 있어. 왜 이렇게 못하지? 대신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어로 바꿔보세요. 인내가 주는 놀라운 선물들. 참고 견딘 경험이 쌓이면 뭘 얻게 될까요? 첫째, 깊은 자기 신뢰가 생겨요. 이전에도 해냈으니 이번에도 할 수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이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깊은 자기 신뢰예요. 둘째, 관계에서 성숙해져요. 화가 나도 잠깐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고 작은 실수나 오해를 크게 만들지 않죠. 셋째, 긴 안목과 지혜를 얻어요. 눈앞의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단기적 손해라도 장기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게 되죠. 넷째, 내면의 평온을 얻어요. 언젠가는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져요.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려 하거나 당장 결과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주에 이런 건 참지 마세요. 잠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해야겠어요. 무조건 다 참으라는 건 아니에요. 인격 모독이나 인권 침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 명백히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처우,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경 같은 것들은 참으면 안 돼요. 건강한 인내와 불건전한 참음은 달라요. 건강한 인내는 목적이 분명하고 능동적 선택이며 성장을 위한 과정이에요. 반면 불건전한 참음은 이유 없는 참음이고 수동적 체념이며 단순한 고통 감수죠. 인내는 투자입니다. 인내는 소모가 아니라 투자예요. 지금 참고 견디는 시간들이 미래의 더 큰 행복과 성취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거죠.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노력이 언젠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복리의 힘을 알고 있나요?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인내도 누적되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요. 1년째는 작은 변화로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2년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3년째는 주변에서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하죠. 5년째는 확실한 차이가 보이고 10년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 2년째 포기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눈에 띄지 않으니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만두죠.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게 시작해보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5분만 더 버텨보기. 오늘의 감정 솔직하게 일기로 적어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 하나 찾기. 오늘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 하나 정하고 지키기. 조급한 마음이 들 때 3번의 깊은 호흡하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보세요. 마무리,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 이미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견디고 있는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요.
당신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이 시간들이 언젠가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인생은 끝나지 않는 여행이에요. 급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작은 인내들이 쌓여서 큰 힘이 되고 그 힘이 결국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인내 경험이나 지금 견디고 계신 일들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겸손함의 위대한 힘.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듣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덕목, 바로 겸손함의 위대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자기 표현이 중요한 시대죠. SNS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성취를 자랑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모습이 넘쳐납니다. 이런 시대에 겸손은 다소 낡은 덕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겸손이야말로 인생과 성공, 그리고 인간관계를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겸손의 본질.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힘, 즉 자기 인식의 깊이입니다. 이 겸손이 주는 내적 힘, 겸손은 외부를 향한 예의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첫째,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해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우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작은 피드백에도 귀 기울이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죠. 그 결과 남들보다 더 빨리 성장합니다. 둘째, 겸손은 마음의 평온을 줍니다. 오만한 사람은 늘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이미 자신이 어디쯤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누립니다. 셋째, 겸손은 건강한 자존감을 만듭니다. 겸손은 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잘하는 부분은 당당히 드러내고 부족한 부분은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자존감입니다. 3. 인간관계에서의 겸손. 겸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단히 묶어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뽐내거나 지배하려는 태도가 없기 때문이죠. 또 겸손은 협력과 존중을 불러옵니다. 리더가 겸손하게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면 그 조직은 자발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겸손은 갈등을 줄여줍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태도가 대화를 열고 오해를 풀게 합니다. 반대로 오만은 대화를 막고 갈등을 키우죠. 결국 겸손은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4. 역사와 인물 속의 겸손. 위대한 인물들은 겸손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공자는 자신을 성인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늘 나는 배움을 즐기는 사람일 뿐이라 말했죠. 이 겸손이 그의 사상을 수천 년간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권위보다 경청을 앞세웠습니다. 그 덕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분열 대신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생애 말기에 나는 세상의 지혜를 빌려온 사람일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창의력은 타인의 지혜를 인정하는 겸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5. 오만의 함정과 겸손의 대조. 겸손의 힘을 이해하려면 반대편인 오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만은 피드백을 차단합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듣지 않으니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만은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타인을 깔보는 태도는 곧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오만은 자신이 만든 울타리에 스스로 갇히게 합니다. 겸손은 그 반대입니다. 겸손은 피드백을 자산으로 만들고 관계를 연결하며 가능성을 무한히 열어둡니다. 6. 겸손을 실천하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보다 듣기를 먼저 하기. 대화할 때 내 의견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의 표현하기. 내가 이룬 성취가 결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당신 덕분이다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성찰하기. 하루가 끝날 때 오늘 내가 배운 점과 부족했던 점을 기록해보는 겁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겸손을 생활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기.
다른 이의 강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태도는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타인의 빛을 존중하는 겁니다. 7. 겸손과 리더십. 겸손은 리더십에서 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겸손한 리더는 실수를 인정합니다. 잘못을 덮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에서 신뢰가 생깁니다. 겸손한 리더는 공을 부하 직원에게 돌립니다. 함께 만든 성취라는 점을 잊지 않죠. 겸손한 리더는 자신보다 조직의 목적을 우선합니다. 그 결과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겸손은 조직을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의 무기입니다. 8. 겸손과 성장의 선순환. 겸손은 성장의 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겸손하면 배우려는 자세가 생기고 배움은 새로운 성취를 낳습니다. 그리고 성취가 쌓일수록 다시 겸손이 필요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만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죠.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일수록 겸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9.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다. 겸손을 약자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나를 성장하게 하고 관계를 단단히 묶으며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결국 겸손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겸손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는 성공의 가장 강력한 도구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구, 바로 감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복잡한 전략이나 거대한 목표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을 이끄는 힘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매일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습관이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며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1.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가장 아름다운 열쇠다.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피어나는 거죠. 이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마법이다.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만이 풍요가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3. 감사는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온다. 불평을 감사로 바꾸면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매일 아침 불평 대신 감사할 10가지를 적어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4. 감사는 내면에 평화를 준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깃든다. 외부 상황이 힘들어도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5. 감사는 성장과 치유의 힘이다. 감사는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킨다. 상처받았을 때조차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됩니다. 6.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끌어당긴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많은 축복을 끌어당긴다.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기회와 사람 그리고 성공이 따라옵니다. 7. 감사는 지혜로운 관점을 준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하여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한다. 비교가 아닌 감사가 삶을 밝히는 기준이 됩니다. 8. 감사는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 고난은 사라지지 않지만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태도의 핵심이 감사입니다. 9. 감사는 관계를 깊게 만든다. 감사는 사랑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엮습니다. 10. 감사는 완성된 삶을 만든다. 감사하는 삶은 곧 축복받고 의미 있는 진정으로 완성된 삶이다. 감사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더 큰 성취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감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 10가지 감사 명언을 되새기며 하루를 채운다면 어느 순간 삶 전체가 변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매일 감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공감의 위대한 힘. 혹시 주변 사람과 자꾸 갈등이 생기거나 사람들과 깊게 연결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공감의 위대한 힘을 통해 인간관계는 물론 여러분의 삶까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공감은 단순히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동정과는 다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함께 느끼고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관계에서 신뢰를 얻고 사회적 영향력도 커집니다.
그럼 먼저 공감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뇌과학부터 살펴볼게요. 전개일 공감의 과학적 근거. 공감은 뇌 속 리어 뉴런 미러 뉴런스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 슬픔, 고통을 볼 때 우리 뇌는 그 감정을 마치 내가 직접 느끼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즉, 공감은 본능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인간 연결의 능력인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도 타인을 돕고 인간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팀워크와 협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입니다. 이제 공감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알아볼까요? 전개의 이 공감이 발휘되는 영역 1. 개인관계. 가족, 친구, 연인 관계에서 공감은 갈등 해소와 신뢰 형성에 핵심적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단순히 괜찮아라고 말하는 대신 그 상황이라면 나도 많이 힘들 것 같아라고 공감해주면 상대방은 위로를 받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 직장과 조직, 리더십에도 공감은 필수입니다. 공감하는 리더는 팀원의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팀원 간 공감이 높으면 충돌이 줄고 협력과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즉, 공감은 직장의 성과와 문화까지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3. 사회와 공동체. 공감은 사회적 안정과 정의를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는 갈등이 적고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 없는 사회는 폭력과 갈등이 늘어나지만 공감이 자리 잡으면 평화와 연대가 강화됩니다. 전개 3. 공감을 키우는 방법. 공감은 누구나 연습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1. 경청 연습.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기. 표정, 몸짓, 목소리 톤 같은 비언어적 신호 관찰. 그때 기분이 어땠어?처럼 감정을 확인하는 질문. 2. 자신과 연결하기.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일기, 명상, 자기 성찰을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시인 편견과 판단 줄이기.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은 이유를 상상해보기. 즉각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기. 전개 4. 공감의 힘과 효과. 공감은 인간관계와 개인 성장, 행복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인간관계 질 향상, 깊은 신뢰와 유대, 리더십 강화, 영향력 확대, 자기 성장, 편견 감소, 성숙한 사고, 행복감 증가, 정서적 만족과 삶의 만족도 상승. 실제 사례를 보면 교사가 학생의 감정을 이해하면 학습 효과가 올라가고 의사가 환자의 마음에 공감하면 치료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비즈니스에서도 고객의 니즈에 공감하면 충성도가 증가합니다. 즉, 공감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삶과 관계, 성과를 바꾸는 위대한 힘입니다. 전개 5. 공감의 주의점. 공감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나친 공감은 감정 소모와 피로를 초래합니다.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자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감은 행동과 결합되어야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즉, 공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마무리. 공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관계와 사회, 삶 자체를 바꾸는 위대한 힘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공감부터 실천해보세요. 친구의 이야기, 가족의 감정, 동료의 고민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여러분의 세상도 조금씩 넓어지고 인간관계와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때 나의 세상도 넓어진다. 생각의 번뜩임에서 오는 깨달음의 위대한 힘.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순간, 바로 생각의 번뜩임에서 오는 깨달음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 어제까지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던 문제가 샤워하다가 문득, 혹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아, 이거구나 하고 떠오른 순간 말이죠. 그 순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셨나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과 영혼까지 울리는 순간의 통찰입니다. 수많은 경험과 고민, 생각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열릴 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을 만납니다. 이 깨달음이 오는 과정,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자주 얻는데 나는 그렇지 못할까? 깨달음에는 사실 일정한 과정이 있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준비 단계. 책을 읽고 경험을 쌓고 실패를 겪으며 머릿속에 재료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잠복 단계. 이때는 마치 답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찰 단계. 어느 날 갑자기 아하 하고 답이 떠오르는 순간. 깨달음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3. 역사 속 위대한 번뜩임. 역사를 바꾼 인물들은 모두 이런 깨달음을 경험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 중 물이 넘치는 걸 보고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순간 만유인력의 법칙을 떠올렸습니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정오의 필라멘트를 찾아냈고 간디는 폭력이 아니라 진실과 양심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깨달음은 개인을 넘어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4. 일상 속 작은 깨달음. 위대한 인물들만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도 작지만 강렬한 깨달음의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다가 답이 안 나오는데 산책하다가 문득 해결책이 떠오른 경험, 직장에서 막히던 일이 친구와 대화하다가 풀리는 경험, 삶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누군가의 짧은 한마디가 방향을 바꿔주는 경험. 이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습니다. 5. 깨달음이 주는 위대한 힘. 깨달음은 단순히 머릿속의 반짝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깨달음은 문제를 새롭게 보는 힘을 줍니다. 둘째, 내적 자유를 줍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길을 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깨달음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불씨가 됩니다. 깨달음이 행동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됩니다. 6. 깨달음을 얻는 방법. 그렇다면 깨달음을 더 자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몰입하세요. 문제를 깊이 붙잡아야 합니다. 휴식하세요. 산책, 명상, 수면 같은 여유가 무의식을 움직이게 합니다. 호기심을 가지세요. 사소한 것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 연결이 생깁니다. 겸손하세요.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할 때 더 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7. 깨달음을 막는 장애물. 반대로 깨달음을 가로막는 것들도 있습니다. 고정관념, 게으름, 자만심, 그리고 바쁘기만 한 삶. 계속해서 똑같이만 생각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깨달음은 멀리 달아납니다. 8.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는 법. 깨달음은 떠오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걸 삶에 심어야 합니다. 첫째, 즉시 기록하세요. 둘째, 작게 실험하세요.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셋째, 나누세요. 대화 속에서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넷째, 반복하세요. 깨달음은 습관 속에서 힘을 가집니다. 9. 자기계발과 깨달음. 많은 분들이 자기계발서를 읽습니다. 하지만 왜 삶이 쉽게 바뀌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깨달음을 실천으로 연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계발의 본질은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옮길 때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모두에게 온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배우고 고민하고 멈추어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붙잡고 실천으로 이어가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작은 번뜩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 속에 인생을 바꿀 단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의 번뜩임에서 오는 깨달음의 위대한 힘. 그 힘을 붙잡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주도하고 세상까지 바꿔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주제, 바로 봉사의 위대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봉사라고 하면 그냥 좋은 일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 힘은 개인의 성장, 사회의 변화, 그리고 행복의 본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봉사가 왜 우리 삶을 바꾸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본론 1. 봉사가 개인에게 주는 힘. 먼저 봉사는 나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공감 능력이 커지고 나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작은 불편에 집착하기보다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또 봉사는 우리 마음을 치유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봉사를 하면 행복 호르몬, 즉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돼 스트레스가 줄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단순히 남을 위해 쓰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한 투자라는 거죠. 게다가 봉사는 자신감을 키우고 새로운 능력을 길러줍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 중에 사람들을 이끌거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더십과 협업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이건 직장과 사회생활에서도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본론 이 봉사가 사회에 미치는 힘, 개인의 성장을 넘어 봉사는 공동체 전체를 강하게 만듭니다.
작은 봉사라도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고 사회적 신뢰를 쌓게 하죠. 또한 봉사는 사회 변화를 촉진합니다. 기부, 자원봉사, 멘토링 같은 활동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만이 아니라 더 큰 사회 문제 해결에도 불씨가 됩니다. 한 명의 봉사가 10명, 100명에게 퍼져나가면서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본론 3 실제 사례. 봉사의 힘은 위기 상황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은 단순한 구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심리적 안정, 정보 전달, 공동체 회복까지 봉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또 교육 분야에서도 봉사의 힘은 강력합니다. 멘토링을 통해 한 아이가 꿈을 찾고 사회적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본론 4 봉사를 통한 자기 개발. 그렇다면 우리는 봉사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충분합니다. 둘째, 자신의 관심과 전문성을 결합하세요. 교사는 교육 봉사, 의사는 건강 검진, IT 종사자는 디지털 교육. 이렇게 하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셋째,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참여가 나와 사회 모두를 성장시킵니다. 마무리. 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삶의 철학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봉사의 위대한 힘, 여러분도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봉사의 씨앗이 쌓이면 언젠가 놀라운 기적이 되어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만들 테니까요. 신념의 마력, 그 위대한 힘.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보이지 않는 힘인 신념의 마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목표를 세웠는데 금세 포기해버린 적.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꺾여버린 적.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내고 결국 끝내 목표를 이뤄내는 걸 본 적.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신념입니다. 1. 신념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과 신념을 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는 강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흔들리면 쉽게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꼭 운동해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비가 오면 오늘은 쉬어야겠다 하고 피곤하면 내일부터 해야지 하는 것. 이건 믿음에 가까워요. 반면 신념은 다릅니다. 신념은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나를 붙들어주는 내적 힘입니다. 나는 내 몸을 지켜야 한다라는 신념이 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곤하나 바쁘나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움직이게 됩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고 방향을 정하지만 신념은 목적지를 보고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래서 신념은 단순한 다짐이나 소망을 넘어 삶을 지탱하는 근본 에너지가 됩니다. 2. 신념이 주는 내적 변화. 그렇다면 신념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첫째, 집중력이 생깁니다. 세상에는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죠. 하지만 신념이 있으면 길이 단순해집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해라는 확신이 있으니 다른 선택지를 붙잡느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인내와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실패와 좌절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신념이 있으면 그 실패를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로 삼습니다. 신념은 이건 과정일 뿐이야라고 속삭여줍니다. 셋째,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그런데 신념이 있으면 그 고통이 이유를 가집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 고통도 같이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면 고통조차 버텨낼 힘이 됩니다. 넷째, 타인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주변을 흔듭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결국 다른 이들을 움직입니다. 신념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인 파급력을 만들어냅니다. 3. 역사 속에서 본 신념의 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이 가진 공통점은 지능, 자원,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념이었습니다. 간디는 비폭력이라는 신념을 지켰습니다. 당시에는 비폭력으로 독립을 쟁취한다는 생각이 너무도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념이 결국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 발명을 위해 수천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100번도 못 가서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란 성공으로 가는 한 과정일 뿐이라는 신념으로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누리는 빛이 만들어진 겁니다. 넬슨 만델라는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좌절했을 상황이지만 그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어 억압받던 이들에게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념 하나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4. 신념이 없는 삶은 왜 허무한가? 신념이 없는 삶은 방향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방향을 바꾸고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가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멈추고 결국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공허함을 느낍니다. 겉보기엔 편안할지 몰라도 내면은 늘 허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념이 있어야 비로소 내 삶은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4. 신념을 키우는 5가지 방법. 그렇다면 신념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정리하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신념이 생깁니다. 작은 성취를 쌓아라. 신념은 경험에서 자랍니다. 아주 작은 목표라도 성취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커집니다. 롤모델을 두어라. 위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배우면 나의 신념도 자랍니다. 자기 성찰과 기록을 하라. 글을 쓰거나 명상하거나 혼자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신념은 반복된 성찰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공동체와 연결하라. 혼자만의 신념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신념은 배가 됩니다. 6. 신념의 빛과 그림자.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신념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신념은 오히려 세상을 파괴합니다. 극단주의, 맹목적인 집단 행동, 무조건적인 배타성, 모두 신념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늘 성찰과 검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내 신념은 정말 옳은가?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인가? 이 질문을 놓치면 신념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7. 현대사회에서 신념의 필요성. 오늘날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신념은 더욱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커리어를 쌓는 일,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는 일,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 이 모든 과정에서 신념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념은 마치 폭풍 속의 닷과 같습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잊지 않게 해줍니다. 8. 신념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신념이 머릿속에서만 맴돈다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신념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겠다라는 신념은 매일 운동과 식습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라는 신념은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는 내 꿈을 이루겠다라는 신념은 오늘도 책을 읽고 배우고 노력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신념은 말이 아니라 실천일 때 진짜 힘을 갖습니다. 9. 결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념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신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인생을 바꿉니다. 신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실패를 과정으로 만들고 개인을 넘어 세상을 움직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신념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그 대답이 바로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념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과 성공의 관계의 믿음이 만드는 기회와 지속 가능한 성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과 성공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고 성공하는데 능력이 비슷한 다른 사람은 기회를 얻지 못할까? 사실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과 신뢰의 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용이 무엇인지, 왜 성공과 직결되는지, 그리고 신용을 쌓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 신용이란 무엇인가? 신용, 영어로는 크레딧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상대가 나를 믿고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개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이 나를 믿어야 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려면 투자자가 그 기업을 믿어야 합니다. 국가도 외국 투자자를 끌어들이려면 신용이 필요합니다. 즉, 신용이 있으면 문이 열리고 신용이 없으면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2. 신용과 성공의 직접적인 관계. 1.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 신용은 곧 기회 접근권입니다. 개인은 신용도가 높아야 대출, 투자, 신용거래 같은 자원을 얻습니다. 기업은 신용이 있어야 고객과 투자자에게 선택받습니다. 신용이 없는 곳에는 기회 자체가 닫히죠. 즉,
성공으로 가는 첫 관문은 신용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장기적 성공의 토대, 능력은 단기 성과를 가능하게 하지만 신용은 장기적인 신뢰 자산을 만들어줍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은 시간이 갈수록 복리처럼 쌓입니다. 반대로 신용을 잃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빛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장기적인 성공을 원한다면 단기적 성과만큼 신용 관리가 중요합니다. 3. 성공의 지속 가능성. 한 번의 성취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성공을 오래 유지하는 힘은 신용과 신뢰입니다. 관계와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이유도 결국 신뢰 때문입니다. 사업이나 커리어도 결국 신용으로 지탱되는 구조물입니다. 신용 기반의 성공은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3. 신용을 쌓는 방법. 그럼 어떻게 신용을 쌓을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약속을 지킨다.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세요. 투명하게 소통한다.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정보를 전달하세요. 일관성을 유지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책임을 진다. 실수했을 때 책임을 인정하면 오히려 신뢰가 커집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행동한다.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 자산임을 기억하세요. 이 5가지 습관만 꾸준히 지켜도 신용은 점점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4. 신용과 성공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 워런 버핏 투자자와 파트너로부터 신뢰를 얻어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애플 브랜드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연금 97 국제사회가 한국 경제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즉 신용은 개인, 기업, 국가를 막론하고 성공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결국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재능이나 노력만이 아닙니다. 기회를 열어주고 성장하게 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 그 중심에는 바로 신용과 신뢰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약속을 지키고 투명하게 소통하며 꾸준히 신용을 쌓아 나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남긴 신뢰와 신용의 흔적입니다. 정직함의 위대한 힘.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주제, 바로 정직함의 위대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정직이라는 단어, 다들 너무 잘 아시죠? 하지만 막상 우리 삶에 대입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직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오히려 거짓이 유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결국 살아남는 힘은 언제나 정직이었습니다. 1. 정직이 왜 중요한가? 오늘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퍼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곧바로 기록되어 전 세계에 공유되죠. 이런 시대일수록 정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거짓말은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의 유익을 줄지는 몰라도 한번 무너진 신뢰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반면 정직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합니다. 2. 정직의 본질 단순하지만 어렵다. 정직의 정의는 단순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 삶.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택합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실수를 감추고 싶은 마음, 혹은 당장의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정직은 결국 용기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용기, 타인과의 관계에서 투명하게 드러내는 용기, 그리고 행동과 말이 일치하도록 살아가는 용기 말입니다. 3. 정직이 주는 내적 힘. 정직은 타인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힘이 됩니다. 첫째,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거짓을 말하면 늘 불안합니다. 들통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따라오죠. 반면 정직한 사람은 숨길 게 없으니 당당합니다. 이 당당함이 자존감의 뿌리입니다. 둘째,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거짓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황마다 기억해야 하고 말을 맞춰야 하죠. 반면 정직은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말하면 끝이니까요. 마음이 훨씬 단순해지고 평온해집니다. 셋째,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정직한 사람은 원칙이 있습니다. 계산 대신 원칙을 따르니 선택이 단순해집니다. 그만큼 후회도 줄어들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4. 정직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간관계에서 정직은 곧 신뢰입니다. 정직한 사람의 말은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을 수 있죠. 이런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리더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았고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정직함 때문에 더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를 보더라도
거짓이 쌓이면 불신이 커집니다. 결국 협력은 무너지고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정직이 자리 잡은 공동체는 서로를 믿고 더 큰 힘을 냅니다. 5. 정직과 성공 느려 보여도 가장 빠른 길. 정직하면 손해 본다고들 하죠. 단기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워런 버핏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신뢰라고 말합니다. 그는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에이브 링컨 대통령은 정직한 에이브 허네스트 에이베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정치판에서 수많은 압박을 받았지만 거짓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정직함이 결국 미국을 남북전쟁의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정직은 느려 보이지만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정직은 시간을 아끼고 불필요한 소모를 줄여줍니다. 6. 정직한 삶을 위한 작은 실천. 정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갖기, 작은 변명도 경계하기, 자기 성찰을 매일 해보기. 예를 들어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솔직했는가? 내가 숨긴 것은 없었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정직은 삶의 근육처럼 길러집니다. 7. 디지털 시대와 정직.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기록되고 공유됩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한 번의 거짓으로 무너지는 사례를 우리는 숱하게 봐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좋은 제품, 좋은 성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정직하고 진실된 태도를 함께 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인의 진실성, 투명한 소통이 중요한 이유죠. 또한 AI와 자동화가 보편화되는 시대일수록 인간을 돋보이게 하는 가치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바로 정직과 진정성입니다. 8. 정직이 주는 자유. 정직은 무엇보다 자유를 줍니다. 거짓은 늘 숨겨야 합니다. 하지만 정직은 숨길 게 없으니 편안합니다. 꾸밈 없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정직한 삶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도 당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정직한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9. 정직은 삶을 지켜주는 기둥. 오늘 우리는 정직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직은 신뢰를 만들고 내적 평온을 주며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오래 남을 가치를 선택할 때 정직은 우리의 인생을 단단히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직했는가? 그 대답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질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중의 힘,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결핍된 능력, 집중의 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이 드나요? 카톡 알림이 왔나 확인하고 싶거나 다른 탭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이야기할 집중력 부족의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1부, 왜 집중이 이토록 중요한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집중이 깨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확인하고, 업무 중에도 메신저 알림, 점심시간엔 유튜브나 틱톡, 그리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각종 걱정거리들까지 정말 정직하게 세어보면 하루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넘게 우리의 주의가 산산조각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대인의 평균 집중 지속 시간이 2000년 12초에서 2015년 8초로 줄어들었습니다. 금붕어의 집중력이 9초라고 하니 우리가 금붕어보다도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집중의 깊이에서 갈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성취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하죠.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칼 뉴포트가 그의 저서 딥워크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주의 경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부족해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서 문제가 된 거죠. 이런 시대에 집중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자 성공 전략입니다. 2부, 집중의 정의와 본질. 그럼 집중이 정확히 뭘까요? 많은 분들이 집중을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집중의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집중은 두 가지 능력의 조합입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불필요한 것을 배제하는 능력입니다. 이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집중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서 시작됩니다. 햇빛을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사방에 퍼져 있으면 따뜻할 뿐이지만 돋보기로 한 점에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죠.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한 곳에 집중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집중할 때 우리 뇌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억제되고 태스크 포지티브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멍하니 있을 때 활동하는 뇌 네트워크가 꺼지고 특정 과제에 집중할 때 활동하는 뇌 네트워크가 켜진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최고의 인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3부 집중이 만들어낸 기적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성취 뒤에는 언제나 깊은 집중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완성하기까지 무려 10년간 한 가지 문제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물리학 문제에만 몰두했고 심지어 산책할 때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 결과 인류 과학사를 바꾼 위대한 이론을 완성할 수 있었죠. 파블로 피카소는 평생 5만 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루에 평균 몇 점씩 작품을 완성했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는 하루 12시간 이상을 그림에만 매달렸고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작업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던 시절 Think Week, Think Week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1년에 2번씩 일주일 동안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로 오직 읽기와 사고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나온 아이디어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전략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성취들도 마찬가지예요. 30분간 온전히 집중해서 만든 결과물은 산만한 상태로 2시간 동안 한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집중해서 공부한 30분과 스마트폰 보면서 한 2시간의 차이를 말이죠. 그런데 집중은 성과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행복도 가져다 줘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연구한 플로우 상태를 아시나요? 어떤 활동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의식도 사라지고 그 자체가 즐거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을 경험한다고 해요. 4부 집중을 방해하는 현대의 적들. 그럼 왜 집중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집중을 방해하는 강력한 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 과잉 정보. IBM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에 약 34,000건의 정보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조상들이 평생에 걸쳐 받았던 정보량을 우리는 며칠 만에 소화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적 디지털 중독. 스마트폰, SNS, 짧은 동영상. 이것들은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교묘하게 자극합니다. 카지노의 슬롯머신과 같은 원리로 설계되어 있어요. 언제 알림이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우리를 계속 확인하게 만들죠. 평균적으로 우리는 하루에 150번 이상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적 내적 소음. 걱정, 불안, 스트레스. 이런 내적인 소음들도 집중을 크게 방해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번 프로젝트 잘 될까? 주말에? 뭐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현재 순간에 몰입하는 것을 막아버리죠. 네 번째, 적 멀티태스킹의 착각. 많은 분들이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을 하면 IQ가 평균 10점 떨어진다고 해요. 마리화나를 피웠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5부 집중력을 기르는 실전 방법들.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력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소용없어요.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할게요. 방법 1. 환경 설계하기. 집중력은 의지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80%를 좌우해요. 먼저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세요. 무음으로 해두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계속 신경 쓰거든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시야에만 있어도 인지 능력이 10% 감소한다고 합니다. 책상 위는 최대한 비워두세요. 필요한 것만 올려놓고 나머지는 모두 치워버리세요. 시각적 노이즈가 많을수록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조명도 중요해요. 너무 어둡거나 밝으면 안 되고 자연광에 가까운 조명이 집중력에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법 2. 시간 블로킹. 시간을 블록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90분 집중, 15분 휴식 사이클이에요. 왜 90분일까요?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각성 사이클이 90분이기 때문입니다. 90분간 최대한 깊게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세요. 이때 휴식은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휴식이어야 해요.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침 시간을 활용하세요. 아침은 의지력이 가장 충만한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온갖 결정을 내리고 나면 의지력이 고갈되거든요. 이를 결정 피로라고 하는데 아침에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방법 3. 작은 목표 설정하기. 집중력 훈련도 근육 운동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금세 지쳐버려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책 한 장만 읽자. 이 글 한 문단만 써보자. 10분 동안만 이 문제에 집중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세요. 성공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더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포모도로 기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25분 집중하고 5분 휴식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죠.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면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오히려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방법 4. 명상과 마음 챙김. 명상은 집중력 훈련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8주간 하루 10분씩 명상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집중력 테스트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해요.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고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는 연습을 반복하세요. 이것이 바로 집중력 훈련입니다. 주의가 딴 곳으로 갈 때마다 다시 돌려놓는 연습. 이게 집중력의 핵심이에요. 방법 5. 신체 관리. 집중력은 정신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뇌가 건강해야 집중도 잘 됩니다. 수면이 가장 중요해요. 잠이 부족하면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집중력과 판단력이 크게 저하됩니다. 최소 클럽 시간 이상은 자야 하고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을 만드세요. 운동도 필수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BDNF는 외율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충분해요. 식사도 중요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 떨어지면 집중력도 함께 떨어져요. 단순당 대신 복합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균형 있게 드세요. 6. 집중과 의지력의 관계. 많은 분들이 집중력을 타고나는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집중력은 의지력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의지력에 관한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고갈되지만 꾸준히 훈련하면 전체적인 용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집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10분도 집중하기 어렵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30분, 1시간, 나중에는 몇 시간도 깊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마라톤 훈련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짧게 뛰고 점점 거리를 늘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집중력 훈련이 다른 영역의 자기 통제력도 함께 기른다는 점입니다. 집중력이 좋아지면 감정 조절도 잘 되고 유혹에 덜 넘어가고 목표를 더 잘 달성하게 되어요. 7부 집중이 인생에 주는 깊은 의미. 집중의 힘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질을 바꾸어 놓아요. 철학자 시몬 베유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곧 기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집중은 단순한 인지 능력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이자 가치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매 순간 집중하는 대상이 쌓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조금 철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 인생은 순간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순간을 얼마나 온전하게 경험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죠. 항상 딴 생각을 하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면 인생이 조각난 파편들로 흩어집니다. 반대로 각각의 순간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충만해지고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무리,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중은 재능이 아니라 선택이고 훈련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집중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훈련한다면 누구나 깊은 집중력을 기를 수 있어요. 환경을 정리하고 시간을 블록으로 나누고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단련하고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세요. 이 모든 것이 집중력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집중력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신 것 자체가 이미 집중력 훈련이었습니다. 중간에 다른 생각이 들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을 텐데도 끝까지 봐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집중력이에요. 지금부터 실천해보세요. 먼저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10분 동안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보세요. 책을 읽든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무엇이든 좋아요. 중요한 것은 10분 동안 오직 그것에만 몰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어땠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성공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중력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도 훈련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선명해지고 내일의 성취와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집중의 힘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집중력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 참음과 견딤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참음과 견딤의 힘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해 되면 올해는 정말 다이어트 성공하겠어 하면서 헬스장 등록하셨죠?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되셨나요? 벌써 포기하셨다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90%의 사람들이 신년 목표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첫 3개월 안에 말이죠. 그럼 나머지 8%는 뭐가 다를까요? 바로 끝까지 해내는 힘, 즉 참고 견디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진짜 차이점.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알죠? 정우 발명한 그분 말이에요. 그런데 에디슨이 정우를 완성하기까지 몇 번 실패했는지 아세요? 무려 1만 번이에요. 1만 번. 근데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 와, 이 마인드셋 좀 보세요. 만약 에디슨이 100번째에서 포기했다면, 1000번째에서 포기했다면 지금 우리가 밤에 불 켜고 이 영상 보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인내의 진짜 의미를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인내를 그냥 무작정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진짜 인내는 더 큰 목표를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는 능동적 선택이에요. 마치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거운 바벨을 드는 것처럼요. 아프지만 그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시간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을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더 강해지거든요. 마시멜로 실험이 증명한 놀라운 사실. 심리학에서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15분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라고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이 나중에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요. 더 좋은 성적, 더 안정적인 직업, 더 행복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지연된 만족의 힘이에요. 현대 사회는 즉각적 만족을 부추기죠. 배달음식, 동영상, 스트리밍, 소셜미디어 모든 것이 지금 당장을 외치거든요. 하지만 진짜 큰 성취는 지연된 만족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얻어져요. 끝내는 사람만이 승리한다.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시작하는 사람은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단 8%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끝까지 하기만 해도 상위 8%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끝까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많은 성공 사례들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요.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에 전환점이 오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잭마는 알리바바 창업 전 수없이 거절당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투자 유치에 성공했어요. 콜로넬 샌더스는 65세에 KFC를 시작했는데 1009번 거절당한 후 1006번째에서 성공했어요. J. K. 롤링의 해리포터도 12곳에서 거절된 후 13번째에서 출간됐고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 번만 더라는 마음가짐이었어요. 견딤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 견딘다는 것은 단순한 버팀목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과정이에요. 몸의 근육이 저항과 부하를 통해 강해지듯 마음의 근육도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단단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피해 도망치려 하죠. 물론 불필요한 고통은 피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성장을 위해 필요한 어려움까지 피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약한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는 역경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말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능력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길러진다는 거예요. 역경을 경험한 사람은 몇 가지를 배워요. 이것도 지나간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더 강해졌다. 라는 것들을 말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자, 그럼 어떻게 참고 견디는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제가 5가지 실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명확한 목적 세우기. 다이어트 하겠어가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3개월 안에 5kg 감량하겠어 처럼 구체적으로 쓰세요. why, where, what, 무엇을, who, 어떻게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유 없는 인내는 단순한 고통일 뿐이거든요. 두 번째, 큰 목표를 작게 쪼개기. 영어 마스터하기는 너무 막막하죠? 이렇게 나누어 보세요. 1개월째는 기초 문법 익히기, 2개월째는 기본 어휘 500개, 암기하기, 3개월째는 간단한 회화 연습하기. 이렇게 하면 매달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기.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참지만 말고요. 일기 쓰기, 산책하기,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하기 같은 방법들을 써보세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다루는 것은 달라요. 억눌린 감정은 반드시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야 해요. 네 번째, 작은 성취 경험하기. 큰 목표 기다리면서만 살면 지쳐요. 중간중간 작은 성취감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큰 프로젝트 하면서도 새로운 요리, 레시피 하나씩 도전하기, 책 한 권씩 완독하기, 방 정리정돈하기 같은 것들이요. 이런 작은 성취들이 전체 동기를 유지시켜줘요. 다섯 번째, 긍정적 자기 대화. 여러분이 하루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몇 개나 될까요? 수만 개예요. 나는 안 돼 대신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해낼 수 있어. 왜 이렇게 못하지? 대신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어로 바꿔보세요. 인내가 주는 놀라운 선물들. 참고 견딘 경험이 쌓이면 뭘 얻게 될까요? 첫째, 깊은 자기 신뢰가 생겨요. 이전에도 해냈으니 이번에도 할 수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이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깊은 자기 신뢰예요. 둘째, 관계에서 성숙해져요. 화가 나도 잠깐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고 작은 실수나 오해를 크게 만들지 않죠. 셋째, 긴 안목과 지혜를 얻어요. 눈앞의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단기적 손해라도 장기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게 되죠. 넷째, 내면의 평온을 얻어요. 언젠가는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져요.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려 하거나 당장 결과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주에 이런 건 참지 마세요. 잠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해야겠어요. 무조건 다 참으라는 건 아니에요. 인격 모독이나 인권 침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 명백히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처우,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경 같은 것들은 참으면 안 돼요. 건강한 인내와 불건전한 참음은 달라요. 건강한 인내는 목적이 분명하고 능동적 선택이며 성장을 위한 과정이에요. 반면 불건전한 참음은 이유 없는 참음이고 수동적 체념이며 단순한 고통 감수죠. 인내는 투자입니다. 인내는 소모가 아니라 투자예요. 지금 참고 견디는 시간들이 미래의 더 큰 행복과 성취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거죠.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노력이 언젠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복리의 힘을 알고 있나요?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인내도 누적되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요. 1년째는 작은 변화로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2년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3년째는 주변에서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하죠. 5년째는 확실한 차이가 보이고 10년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 2년째 포기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눈에 띄지 않으니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만두죠.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게 시작해보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5분만 더 버텨보기. 오늘의 감정 솔직하게 일기로 적어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 하나 찾기. 오늘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 하나 정하고 지키기. 조급한 마음이 들 때 3번의 깊은 호흡하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보세요. 마무리,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 이미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견디고 있는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요. 당신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이 시간들이 언젠가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인생은 끝나지 않는 여행이에요. 급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작은 인내들이 쌓여서 큰 힘이 되고 그 힘이 결국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인내 경험이나 지금 견디고 계신 일들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호기심의 힘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잠깐,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길가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완전히 빠져본 경험 있으세요? 아니면 저 구름은 왜 저런 모양일까? 이런 생각에 한참 빠져있던 적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순간의 그 마음, 바로 그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호기심이에요. 그리고 이 호기심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호기심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본론일 호기심이 뭔가요? 자, 그런데 호기심이 정확히 뭘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궁금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호기심은 훨씬 더 깊고 강력한 거예요. 왜 이럴까?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때로는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거든요. 호기심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지적 호기심. 이건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과학, 기술, 학문에 대한 궁금증이죠. 두 번째, 사회적 호기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진짜 소통이 가능해져요. 세 번째, 실존적 호기심. 조금 철학적인데요. 내가 왜 살고 있지? 인생의 의미가 뭐지? 이런 깊은 질문들이에요. 결국 호기심은 배움과 공감, 그리고 자기 성찰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본론 기호기심의 놀라운 힘들. 자, 그럼 호기심이 실제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볼까요? 첫 번째로 학습과 성장을 가속화시켜요. 호기심이 있으면 뭔가를 배울 때 훨씬 빨리 더 깊이 이해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창의성을 폭발시켜요.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보세요. 그가 아이폰을 만든 건 왜 휴대폰이 이렇게 복잡해야 하지? 더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만들 수 없을까? 라는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에디슨도 마찬가지예요. 정우를 만들기 위해 수천 번 실패했지만 이번엔 어떤 재료를 써볼까? 라는 끝없는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 인간관계를 개선시켜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했을까? 이런 호기심이 있어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상을 활력 있게 만들어줘요. 매일이 똑같다고 느끼시나요? 작은 호기심 하나면 평범한 하루가 모험이 될 수 있어요. 본론 3 역사 속 호기심 대장들. 역사를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두 호기심쟁이였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분은 예술가인지 과학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림도 그리고 해부학도 연구하고 비행기도 설계하고 정말 만능이었죠. 아인슈타인, 이분이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나는 특별히 똑똑하지 않다. 단지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상대성 이론도 결국 빛의 속도로 달리면 어떨까? 라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마리 퀴리, 방사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에 이 이상한 광선은 뭘까? 라는 호기심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죠. 결국 위대한 업적은 모두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본론사 호기심 근육 키우는 법.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호기심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1번, 왜? 라는 질문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하루에 최소 5번은 왜? 라고 질문해보세요. 왜 하늘이 파랗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지? 뭐든 좋아요. 2번, 낯선 경험을 일부러 찾아가세요. 새로운 음식, 새로운 길, 새로운 사람. 편한 것만 찾지 말고 가끔은 불편한 것도 시도해보세요. 3번, 실패를 친구로 만드세요. 실패가 무서워서 호기심을 억누르지 마세요. 실패는 배움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4번,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왜 그렇게 질문이 많을까요? 그들에겐 모든 것이 신기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봐보세요. 5번, 관찰하고 기록하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라도 좋으니까 궁금한 것들을 적어보세요. 나중에 찾아보거나 생각해볼 수 있어요. 본론 5 미래는 호기심쟁이의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생각해보세요. AI,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이런 시대에는 정답을 외우는 사람보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져요. 구글에서 검색하면 정보는 얼마든지 나와요. 하지만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를 아는 건 AI도 대신해 줄 수 없거든요. 호기심은 이제 단순한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핵심 역량이에요. 마무리.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던질 수 있는 작은 질문 하나가 정말로 내일의 삶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왜? 라는 질문을 멈추지 마세요. 그게 바로 모든 위대함의 시작이거든요. 오늘부터 하루에 질문 5개씩 던져보시는 거 어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호기심 있는 질문 하나씩 남겨주세요. 가장 재미있는 질문에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목 태도는 운명을 바꾼다. 좋은 태도를 형성하는 2부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있지만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 바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보다 강하고 실력보다 멀리 갑니다. 같은 실력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볼까요? 한 사람은 밝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졌고 다른 사람은 늘 불평과 핑계로 일관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가요? 답은 뻔하죠. 태도는 결국 사람을 결정짓고 인생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태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8가지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자기인식 훈련. 나를 보는 힘. 좋은 태도는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말투를 썼지? 내 표정은 어땠지? 남에게는 예민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태도를 정지하는 첫걸음입니다. 말을 바꾸면 태도가 바뀐다. 언어는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바꿉니다. 힘들어 죽겠어. 대신 쉽진 않지만 해보자. 왜 하필 나야? 대신 내가 해볼게. 이렇게 말만 바꿔도 뇌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태도의 주문입니다. 3. 감사 습관. 시선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진다. 감사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을 3가지만 적어보세요. 없는 것 대신 있는 것에 집중하면 불평보다 기쁨을 먼저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4. 남 탓 대신 내 목 찾기.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저래? 라고만 한다면 태도의 중심이 남에게 있는 겁니다.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책임지는 태도는 언제나 신뢰를 불러옵니다. 5.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기. 좋은 태도는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문 열어주기, 먼저 인사하기, 작은 미소 짓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서 결국 내 태도가 됩니다. 작은 행동이 나를 만든다 꼭 기억하세요. 유시우 피드백에 반응하는 방식. 누군가 충고할 때 불편해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방어적인 태도는 나를 막지만 열린 태도는 나를 키웁니다. 비판은 나를 부수지 않습니다. 내 태도가 나를 만듭니다. 7. 좋은 사람과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사람입니다. 내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내 태도를 결정합니다. 냉소적인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도 냉소적이 되고 긍정적이고 성실한 사람들과 있으면 자연스레 닮아갑니다. 사람은 결국 곁에 있는 사람을 닮습니다. 태도는 스펙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력한 인생의 무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 방법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인식하기, 말을 바꾸기, 감사 습관 만들기, 내 목 찾기, 작은 행동 실천하기, 피드백 받아들이기, 좋은 사람 곁에 있기. 태도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태도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